메타가 97년생에게 20조를 베팅합니다.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97년생 알렉산더 왕에게 미래를 올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듭니다. 메타는 왜 이렇게 큰 베팅을 한 걸까요? 아니, 왜 이렇게 큰 베팅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최근 메타는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점차 상실해왔습니다. 원인은 핵심 인재들의 이탈입니다. 2023년 라마 논문의 저자 14명 중 단 3명이 현재 메타에 남아있습니다. 메타의 2년 인재 유지율은 64%에 그쳐 주요 테크 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었죠. 10명 중 3명은 2년 있다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저커버그는 라마4가 나오기 전 이것을 야수라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개 버전은 야수보다는 순한 양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벤치마크에서 훨씬 낮은 성능을 보여준 겁니다. 오픈소스 진영의 최신 기술을 찾는 이들은 중국의 모델에 집중했고 메타의 AI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이는 내부 사정에서 기인합니다. 메타 AI의 연구의 상징이던 페어 연구소는 존재감이 희미해졌고 8년 동안 이를 이끌던 조엘 피노 소장은 24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전임자들은 페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젠 AI, 리얼리티 랩스 등의 다양한 AI 연구 조직을 여러 부서에 분산한 메타에 중복되고 충돌하는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조직 간 알력과 의사결정 지연이 연구자의 동기와 몰입을 약화시켰죠. 메타는 오픈소스로 개방형 AI 생태계를 표방했지만 오히려 이는 내부 인재들에게 단기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했습니다. 라마3 출시 직후조차도 메타는 사실상 이렇다 할 전략이 없었다는 겁니다. 24년 말 한 메타 AI 연구자는 내부 메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그런 와중에 나온 과감한 투자는 저커버그 특유의 베팅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저커버그는 과거에도 인스타그램과 오큘러스를 비슷한 방식으로 인수했죠. 마음에 드는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메타가 알렉산더 왕의 회사 스케일 AI의 지분 49%를 20조에 인수합니다. 지분 절반만 사는 건 반독점 규제 회피 목적이겠네요. 이 거래의 핵심 목적은 알렉산더를 메타의 새로운 총책임자로 영입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렉산더는 스케일 AI CEO에서 물러나 메타 초지능연구소, 줄여서 MSL을 이끌게 됩니다. 저커버그는 동시에 메타의 모든 AI팀을 MSL로 합칩니다.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 제품 등 모든 AI 관련 조직이 통합된 건데요. 그 리더로 알렉산더를 세운 겁니다. 그간 분산되어 있던 인력들이 한 곳에 뭉쳤고 MSL은 물리적으로도 다른 회사의 부서들과 독립되어 있습니다. 저커버그 본인 근처의 사무 공간에 별도로 만들었죠. 저커버그의 이런 의사결정의 방식은 최고 인재에게 과감히 힘을 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는 실제로 직접 수개월간 전세계의 최고 AI 인재 명단을 작성하고 거액의 보상을 제시하며 공격적인 스카우트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부에게는 4년간 최대 3억 달러, 하나로 4,200억 정도의 보상을 제시했다고도 하죠. 오픈AI 수석 연구원은 메타의 스카우트 행태를 보고 마치 우리 집의 도둑이 든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정도로 메타는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 합류된 AI 인재들의 리스트가 유출되었습니다. 보시면 리스트 장장하죠. 이런 거 일부러 다 퍼뜨렸을 확률이 큽니다. 메타에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뭉치고 있다는 것을 마케팅하는 것이죠. 저커버그는 MSL 출범과 함께 이런 목표를 내세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용 초지능. 네, 메타는 전사적 수준의 AGI 도전을 다시 한번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렉산더가 이끕니다. 단순 20조라는 숫자보다 이것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타는 필연적으로 알렉산더에게 자율권과 권한을 이임하게 됩니다. 자칫 1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실리는 구조가 될 수 있죠. 메타 AI 전체가 알렉산더 한 명의 실수로 휘청할 수도 있는 걸까요? 메타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판단입니다. 메타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AGI가 이제 금방 나온다고, 아니 이제 이미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뒤처져 버렸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애매한 채로 말이죠. 그래서 이를 따라가려면 빠른 속도의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렉산더에게 올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MIT 중퇴생이며 이렇다 할 AI 모델 경험조차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업계 최고 석학들 사이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 자리지만 그는 솔직히 고졸에다가 아직은 너무 어립니다. 리더십 경험이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메타 내부의 AI 인력들 중에는 세계적인 석학 얀 르쿤도 있습니다. 얀 르쿤은 이미 메타의 최고 AI 과학자로 있는데 갑자기 어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97년생 알렉산더가 최고 AI 책임자로 온 겁니다. 알렉산더는 합류하자마자 오픈AI 출신의 자오성지아 박사를 수석 과학자로 영입합니다. 혹시 이것은 얀 루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일까요? 과연 이 복잡한 권력 구도 속에서 고졸 알렉산더는 수천억 몸값의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그의 과거입니다. 스케일 AI는 전 세계 24만 명의 계약직 라벨러를 통해 AI 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 착취, 급여 미지급, 정신적 학대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고 25년에는 3건의 노동 관련 집단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공동창업자 루시 권은 그 문제를 진작에 지적했습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을 잘 챙겨야 한다고요. 그러나 알렉산더는 이를 무시하고 성장만을 감행했고 공동창업자는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런 그가 과연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도 속도와 성장의 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애초에 스케일 AI는 필리핀 노동자들로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였지 AI 모델 그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네, 뭔가 이상합니다. 리더가 되기에는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그 자리에 뽑히게 된 건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원래 그는 실리콘밸리 인매광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총리, 프랑스 총리, 인도 총리,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세계 지도자와 만남을 추진할 정도죠. 코로나 때는 샘 알트먼과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샘 알트먼조차 네트워크가 너무 과하다고 좀 자중하라고 합니다. 혹시 알렉산더는 실질적 역량과 리더십이 아니라 그저 인맥으로 뽑힌 사람은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알렉산더의 성장은 사실 인맥으로 충분했습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좋은 인맥으로 투자받고 투자받은 돈으로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데이터를 뽑아내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스포츠 구단주와 같은 도전입니다. 내 팀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잘 팀워크를 짜서 모두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건 알렉산더가 기존에 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실질적인 AI 개발 경험도 없고 MIT 중퇴의 고졸에다가 진한 리더십으로 소음이 많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AI 경쟁에 뒤처져서 조급한 저커버그. 그가 또다시 악수를 둔 것은 아닐까요? 메타의 AI는 진한 메타버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저커버그는 무엇을 보고 알렉산더를 골랐을까요? 알렉산더가 합류를 발표하자 업계에서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대거 메타로 이직했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 개인의 평판과 인간적 매력, 그러니까 그 인맥을 만들어낸 그의 강점이 동료 연구자들을 끌어들이게 한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저커버그는 알렉산더 그 한 명을 본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을 본 건 아닐까요? 여기 알렉산더와 함께 메타로 온 인물이 있습니다. AI 모델 관련 부족한 경험을 채워줄 넷 프리드만입니다. 그는 MSL의 공동 리더로 제품화와 응용 연구를 담당합니다. 넷 프리드만의 실용적 지식과 알렉산더의 인맥이 한데 뭉치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자신과 함께 메타 MSL에 합류한 연구원 20여 명의 이름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죠. 학술적 지식이 부족한 그는 대신 학술적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택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알렉산더를 데려옴으로써 알렉산더의 네트워크도 함께 영입한 셈이죠. 저커버그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단순 인맥에만 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업은 사실 깊은 통찰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6년 모두가 알파고에 놀라며 딥마인드의 알고리즘에 집중하던 시기, 그는 먼저 데이터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상 데이터가 AI의 연료라는 본질을 남들보다 먼저 간파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단순히 그의 기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도 AI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 전략이라는 메시지를 설파합니다. 이처럼 그는 기술과 정책,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넓은 시야와 전략적 비전을 동시에 갖춘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는 스케일 AI를 이끌며 오픈 AI, 구글, 미국 국방부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의 거대 조직들과 협업해왔죠. 그리고 그 고객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던 것이니 그 자체로 고객들의 핵심 전략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입을 보고 블룸버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렉산더가 메타에 합류하면서 저커버그는 경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요. 알렉산더의 통찰은 그가 쓴 글에서도 드러납니다. 알렉산더 왕은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속도를 잃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는 진짜 원인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스코프와 낙관주의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코프란
이 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우리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예측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적인 시간은 실제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림보 효과입니다. 인간은 목표선 바로 아래에 딱 멈추는데 놀랍도록 능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감은 곧 현실을 만든다고요. 그러니 이 마감을 좀 낙관적으로 잡아야 현실이 빨라진다고요.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적인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무언가 속도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의 타이틀을 그렇게 얻어낸 것이겠죠. 그는 주장합니다. 낙관적으로 계획하고 빠르게 실행하라. 그것만이 림보 효과를 깨트릴 수 있다. 빠른 속도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이고 그 시작은 낙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는 단순한 인맥왕은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 AI를 바라보는 전략적 시야, 낙관주의로 시작하는 속도 리더십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겐 여전히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입니다. 구글에는 AI팀이 2개 있었습니다.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였죠. 그런데 인프라나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그 두 조직 사이에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서로 내부에서 경쟁하다가 결국 오픈 AI에게 크게 뒤처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구글, 결국 딥마인드와 브레인을 합칩니다. 그제서야 구글의 AI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제미나이를 제대로 만나볼 수 있었죠. 하사비스는 딥마인드의 연구 중심, 구글 브레인의 제품 중심이라는 서로 다른 2개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알렉산더 왕이 그 역할을 맡은 것이죠. 이때 우리는 알렉산더의 과거글에서 방법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훌륭한 인재가 모여 있다면 그들을 보살필 필요가 없다고요.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 기대하기만 하면 실제로 위대한 일을 해낸다고요. 네, 그는 믿음이 리더십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메타 안의 인재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더가 되려는 것 같습니다. 메타의 풍부한 인프라와 GPU는 그 말에 현실성을 덧붙여주죠. 알렉산더의 성공은 낙관주의와 믿음이 실행을 만들고 반복된 실행이 좋은 결과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과 믿음을 강조하죠. 어쩌면 우리나라에게 부족한 게 낙관주의와 믿음은 아니었을까 반성해봅니다. 메타의 인재 영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5년의 인공지능 산업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GPU 클러스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짜 돌파구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AI 연구소들은 이제 점점 더 스포츠 팀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GPU를 가지느냐만이 중요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누가 더 뛰어난 두뇌를 데려왔느냐의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의 알렉산더 영입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나 메타의 과감한 투자가 시사하는 것은 아직 진짜 돌파구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기술의 변화를 보고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순간에 씩 바뀐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친 누적과 진화의 결과죠. 그리고 그 사실은 꽤 흥미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이동수 박사는 말합니다. 개인용 PC를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으로 구현한 건 제록스였지만 그 시장을 장악한 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자동차는 어떤가요? 전기차는 20세기 초에도 존재했지만 인프라 부족과 높은 단가 탓에 시장에서 밀려났다고요. 이후 내연기관 차량이 낮은 단가와 긴 주행거리, 빠른 연료 충전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고요. AI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아직 상업적 구조는 기술에 비해 미흡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코드 등을 생성하지만 아직 우리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거나 우리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기한 기술이 생겨납니다. 실시간으로 도입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폰과 인터넷 위에서 살고 있죠. 카이스트 유민수 교수는 현재 AI 산업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이전트 AI가 요구하는 복잡한 추론 과정은 기존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AI 시대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GPU 수백 개를 묶어 몇 초 만에 응답을 보내는 구조는 기술 시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누구나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로 확산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요. 네, 지금 기술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를 모든 기업이나 개인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산 체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다음 애플,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어쩌면 이런 곳에서 우리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기술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걸 현실로 바꾸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뭉친 팀이고 그들이 먼저 던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어떤 구조를 구현해야 할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 모든 질문은 이제 막 시작된 AI 시대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첫 장면에 서 있습니다.